윤모 씨가 화성 사건 8차 사건의 진범일지와 관련해서 SBS 그것이 알고 싶다가 이번 주 토요일인 2019년 11월 2일에 이 사건을 방송한다고 예고를 한 상태이기 때문에 저도 이 문제를 다뤄볼 적기라고 생각해서 영상을 올려보겠습니다. 우선 윤모 씨가 8차 사건의 범인으로 체포되었을 당시의 인터뷰 장면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을 마치고요. 출근했었거든요. 근데 뭐 병신 개새끼 놀리는 바람에요. 밖으로 바람 쐬러 나갔어요. 한참 돌아다니니까요. 그 집이 딱 보이더라고요. 그 집에 담을 넣다 보니까요. 그 문구점이 하나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집을 보니까 여자가 있길래 그냥 나도 몰라 그 기분에 그냥 한번 했습니다. 원래는 그 죽을 생각은 아니었습니다. 딱 보더라도 막힘없이 술술 자신의 죄를 자백하는 것이 뭔가 외워서 진술을 하고 있다는 느낌이 강합니다. 정말 백공원한테 미리 대사 연습시킨 거 아니었어? 진짜 아니라니까. 8차 사건에서는 범인이 두 가지 중요한 시그니처를 남겼죠. 첫 번째 시그니처는 피해자의 옷을 다시 입혔다는 점이고, 두 번째 시그니처는 범행 현장에 토끼풀 즉 클로바가 떨어져 있었다는 점입니다. 순서상으로는 윤모 씨가 8차 사건의 범인인지 아닌지를 따져보고 그 다음에 이춘재가 8차 사건의 진범인지를 따져보는 게 맞겠지만 이 중요한 두 가지 시그니처 때문에 뻔히상 순서를 바꿔서 이야기해보겠습니다. 먼저 피해자의 옷을 다시 입혔다는 점과 관련해서 이 시그니처가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강간 살해에 있어 범인이 피해자의 옷을 다시 입혔다는 것은 두 가지 의미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첫째는 영어로는 리몬스라고 표현되는데 범인이 범행에 대해서 후회하고 회한을 갖는다는 의미로 해석될 수 있고요. 두 번째는 범인이 마치 인형놀이를 하듯이 인형을 가지고 논 다음에 인형의 옷을 다시 입히는 것과 같은 것으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어렸을 때 인형 가지고 놀면서 이런 경험 해본 적이 있으시죠? 둘 중에 어느 것이든 시그니처는 강간살인이라는 범행 목적을 달성하는 것과는 직접적으로 관련이 없는 행위이고 범인도 무의식 중에 자신의 성격이나 특성을 반영하면서 나타나는 행위인데요. 이렇기 때문에 시그니처는 범인의 입장에서는 범행 후에 범행 현장에서 달아나거나 이후에 검거를 피한다는 면에 있어서는 매우 불리하고 비효율적인 행위입니다. 강간살인에 있어 경험이 없는 초범이 범행 후에 달아나기에도 정신이 없을 텐데 피해자의 옷을 다시 입히면서 범행 현장에서 도주하는데 불리하고 비효율적인 행동을 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8차 사건은 초범이 아니라 이전에 비슷한 범죄를 저지른 경험이 있는 사람이 저질렀을 가능성이 더 높다고 봐야 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춘재가 8차 사건의 범인일 가능성이 약 55% 이상이라고 봅니다. 이춘재도 8차 사건을 자신이 저질렀다고 진술하고 있기도 하고요. 오늘 나온 뉴스에 의하면 8차 사건이 벌어진 집은 피해자 박량이 이사오기 이전에 이춘재의 친구가 살던 집이라서 이춘재가 집 구조를 잘 알고 몰래 침입해서 흔적 없이 빠져나올 수 있는 곳이라고 합니다. 다음으로 8차 사건 현장에 떨어져 있던 토끼풀, 즉 클로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자면요. 이 토끼풀이 현장에 남겨져 있던 이유는 세 가지로 설명을 할 수 있습니다. 첫째, 원래 피해자 박량이 가지고 있던 것이거나 둘째, 우연히 범인의 옷에 묻어 현장에 떨어져 있던 것일 수 있죠. 사건 당시 경찰도 이 토끼풀은 별로 중요한 것이 아니라고 여겨서 검찰의 증거로 넘기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럼 세 번째 가능성은 뭐냐 하면 연쇄살인범이 이전 피해자에게서 빼앗은 클로바를 다른 살인 피해자였던 박량에게 남긴 거라고 볼 수 있는 가능성입니다. 연쇄살인범들이 피해자의 신체 일부나 물건을 가져와서 트로피처럼 간직한다는 사실은 다들 잘 알고 계실 겁니다. 그런데 일부 연쇄살인범들은 여기에 그치지 않고 이전 피해자에게서 빼앗은 물건을 다른 피해자에게 입히거나 달게 하는 행동을 하는 경우도 있다고 하는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춘재보다 딱 10살이 어립니다. 그렇다고 노인네는 아니고 정우성하고 동갑이고요. 지금이야 컴퓨터 게임이니 뭐니 해서 놀 것도 많고 즐길 것도 많지만 80년대 후반에는 놀거리가 지금보다 훨씬 적었고 그래서 네잎클로버라고 하면 행운의 상징이라고 해서 수집의 대상이 되던 시기였죠. 요즘 말로 네잎클로버라고 하면 한마디로 득템이었죠. 만일 8차 사건 현장에 떨어져 있던 클로버가 이전 사건 피해자가 간직하고 있던 것을 연쇄살인범이 가져와 다른 피해자인 박영에게 남긴 것이라면 이는 당연히 초범의 소행이 아니라 연쇄살인범의 소행으로 봐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춘재가 8차 사건의 범인일 가능성이 약 55% 이상이라고 봅니다. 배상훈 프로파일러는 8차 사건의 범인은 윤모 씨도 아니고 이춘재도 아니며 다른 제3의 범인이 있을 가능성이 높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티타늄 성분과 관련해서 그림이나 페인트와 관련된 직업에 종사하는 사람일 가능성이 있다고 하고 있고요. 이춘재는 어떤 경위로든 8차 사건의 진범을 알거나 만난 적도 있을 것이라는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배상훈 프로파일러의 입장은 드라마나 영화처럼 많이 극적이기는 한데요. 표현이 좀 그렇기는 합니다만 우리처럼 구경하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이런 경우가 가장 재미있을 것 같기는 합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되면 윤모 씨는 억울하게 20년 가까이 옥살이를 한 것이 되고 경찰, 검찰, 법원 등 국가기관에 무죄와 무능이 그대로 드러나기 때문이죠. 특히 요즘처럼 세상에서 제일 잘났다고 설쳐대는 검사와 판사들의 무지와 무능, 무책임이 만천하에 드러난다면 얼마나 재밌고 통쾌하겠어요. 거기에다가 이춘재는 의도적으로 거짓말을 하면서 이런 국가기관을 흔들면서 가지고 논다는 요소까지 더해지는 것이니까요. 뭐 이춘재가 진범이라고 해도 이들의 무능과 무책임이 드러난다는 결과는 같겠지만요. 다음으로 윤모 씨가 8차 사건의 범인일지에 대해서 살펴보겠는데요. 당시 담당 검사와 수사 형사의 인터뷰 내용을 들어보겠습니다. 소리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우선 제일 먼저 피해자한테 눌렀는 곳이 입을 막았으니까. 그러면 그거는 강간 목적으로 들어가서 입을 막았으니까 강간 실행 착수도 되는 동시에 이 사람을 계속 그렇게 눌리고서 자기 할 일을 다 하고 옷도 벗기고 해서 실신시키고 했다면 이 방법이 이거는 의심할 여지 없이 살해 수법이기 때문에 피고인이 그래서 너 여기 담을 차고 올라가라. 훌쩍 넘어, 훌쩍. 그 당시에 담을 훌쩍 넘었어요. 그래서 그때 현장 검증 참석했던 검사건 형사가 다 깜짝 놀랐지. 이분들 요즘 똥줄 아니 속 좀 다시겠어요. 이처럼 당시 수사 형사들은 윤모 씨가 현장 검증에서 담을 훌쩍 뛰어넘었다고 주장을 하고 있고요. 반면에 윤모 씨는 당시 시골집들은 비가 오면 담이 흔들거리기 때문에 담을 넘을 수도 없어서 형사들이 도와줘서 담을 넘는 신용만을 했을 뿐이라며 서로 상반된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윤모 씨는 실제로 담장을 넘은 사실이 없으며 최근 언론과의 인터뷰에서는 자신의 불편한 몸 때문에 담을 넘을 수도 없고 자기도 그 담을 넘을 수 있는 능력이 있으면 좋겠다고 말한 바 있습니다. 저는 윤모 씨가 최근 언론과 가진 인터뷰에서 윤모 씨가 사용한 워딩에 주목을 하고 있습니다. 윤모 씨는 인터뷰에서 교도소에서 출소한 이후에는 사건에 대해서 생각을 하면 일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사건에 대해서 생각을 안 하려고 노력하며 살아왔다. 당시 수사 형사들의 성씨를 아직까지 기억하고 있다. 당시 수사 형사들이 진정성 있는 사과를 해줬으면 좋겠다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런 워딩들은 진짜 억울한 일을 겪은 사람들이 사용하는 워딩이라고 생각합니다. 자신을 억울한 상황에 빠뜨린 사람들은 아무리 시간이 지나도 잊을 수가 없겠죠. 제가 올린 다른 영상에서
저 역시도 부당한 해고라는 억울한 일을 겪었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저도 부당해고라는 억울함을 해소해 보려고 법원에 소송을 제기해서 재판을 하기도 했었죠. 저는 법대 출신이라 이 부분에 대해 조금 아는 것도 있고 해서 변호사 선임 없이 나홀로 소송을 했었는데요. 상대편에서는 여러분들도 이름만 들으면 다 알만한 대형 로펌의 변호사 3명으로 호화 변호인단을 꾸려서 대응을 하더군요. 그 호화 변호인단을 상대로 나 홀로 소송을 하면서 제가 요구한 것은 적절한 경제적 보상과 더불어서 너희들이 재미삼아 개구리한테 돌을 던지며 놀다가 이 상황이 된 것이니 제발 형식적으로라도 미안해하는 척이라도 하라는 것이었습니다. 상대방에서는 어떻게 나왔냐고요? 당연히 사과 안 하죠. 우리나라 기득권층은 이춘재보다 더한 짓을 해도 절대로 진정성 있는 사과를 하지 않습니다. 다만 갑질을 하다가 이것이 언론에 보도되고 사람들의 비난 여론이 들끓을 때만 잠깐 사과하는 척을 하죠. 사실 세상에서 진정성 있는 사과라는 것은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진정성이 있는 것인지 없는 것인지 판단하기도 어렵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억울한 일을 겪은 사람들이 원하는 것은 가해자들이 진정성 있는 사과를 해주기를 바라는 것이죠. 당시 수사 형사들이 진정성 있는 사과를 해줬으면 좋겠다고 말하는 윤모 씨의 워딩을 볼 때 저는 윤모 씨는 진짜로 억울한 일을 당한 사람일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윤모 씨는 교도소에서의 생활을 종교의 힘으로 버텼다고 하는데요. 윤모 씨가 믿은 종교는 천주교일까요? 기독교일까요? 천주교입니다. 저는 종교도 없고 예수님도 안 믿지만 천주교 신부님들은 존경합니다. 신부님들과 수녀님들은 평소에는 힘없고 소외된 사람들 옆에 계시다가 사회적 갈등이 너무 심해져서 통상의 방법으로는 사회적 갈등이 해결이 안 되겠다 싶을 때 행동에 나서시는 것 같습니다. 그에 반해서 기독교 목사님들은 엉뚱한 곳에, 즉 세속적인 것에 관심이 너무 많은 것 같습니다. 이게 종교가 할 일인가요? 천주교에 입문한 윤모 씨의 세례명은 빈첸시오라고 하는데요. 빈첸시오는 빈민과 전쟁 희생자 구호 활동을 했던 성인이라고 합니다. 윤모 씨는 모든 일이 잘 마무리되면 세례명 빈첸시오처럼 남에게 베푸는 삶을 살고 싶다고 합니다. 한편 저는 한 가지 의문점이 드는 것이 있는데요. 저도 대학교 때 농하를 몇 번 갔다 온 적이 있습니다만 면 단위라면 몰라도 진알리라고 할 때의 리는 사실 같은 동네여서 같은 진알리에 살았다면 이춘재와 윤모 씨가 당시 서로 아는 사이였을지가 궁금합니다. 두 사람이 서로 안면이 있는 사이였는지에 대해서는 관련 보도를 보지 못했고 윤모 씨도 이에 대해 언급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아는 사이는 아니었던 것으로 추측됩니다. 또 한편 8차 사건과 관련해서 기존에 우리가 알고 있던 통념은 윤모 씨가 피해자 박양의 언니를 좋아했고 사실 원래 목표는 박양의 언니였는데 어떻게 동생이 대신 희생되었다는 것이었습니다. 윤모 씨가 진범일지에 대해서 언론 보도를 보면은 윤모 씨와 박양의 오빠가 친구 사이였는지에 대해서만 다루고 있고 윤모 씨가 박양의 언니를 알고 있었는지 또 어떤 감정을 가지고 있었는지에 대해서는 취재를 안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내가 기자라면 한번 물어볼 텐데 뭐 우리나라 기자들이 다 그렇지. 화성연 쇠살인 사건과 관련한 단편적인 정보를 하나 드린다면 9차 사건의 피해자였던 중학교 1학년 김모양은 이춘재가 나온 중학교의 후배라고 하는데요. 제가 아직 사실 확인은 못 해봤지만 관련 기사도 나온 걸 보면 사실일 확률이 높습니다. 이춘재가 중학교 후배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범행을 했다면 정말 피도 눈물도 없네요. 이번 주 그것이 알고 싶어해서 8차 사건에 대해 어떻게 다룰지 궁금하네요. 열린 결말로 끝낼지 새로운 정보를 공개할지 한번 같이 지켜보시죠.